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부동산 규제 불똥, P2P까지, 또 정경심 재판 고성 언쟁, 그리고 원치 않아도 현금 영수증 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의 반전, 이 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할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법무법인 해명 손정희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돈 빌려서 부동산 투기 절대 못하게 하겠다면서 대출을 틀어막은 게 이제 12.16 부동산 대책인데 네.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P2P 대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P2P 대출, P2P 투자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글로벌리 그런 현상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모습이 주택담보대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또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형, 그러니까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특히 P2P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P2P로 받는 경우라면 이 LTV 규제, 주택담보대출 이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LTV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P2P를 통해서 또 대출에 의존해서 주택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네. 먼저 뭔가의 어떤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게 네. 금융위가 발표했던 내용이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재면은 이제 P2P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 실제로 최근에 그 P2P 대출 수요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많이 증가했나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조 8천억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한 3천억 규모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그 PF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면서 사실 우회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정책의 어떤 효과가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침을 세웠고요. 그 방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뭐 이걸 금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네. 현황 그 사항들을 이제 점검을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을 핀셋 규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규제가 실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P2P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한 3천억 정도면 전체 비중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은 것 같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P2P 대출의 특성상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과연 투기자금식으로 유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융위는 왜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많은 가계부채의 위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담보대출 규모와 담보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담보 가치가 항상 높게 형성이 돼야 그렇죠. 위험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 위험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잔존가치 보험이라는 게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이게 잔존에 해당하는 이 R이 이제 리지듀얼 잔존 가치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RVI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이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기 위해서 마켓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보도 있는데요. 그런 행보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P2P 대출 업체의 그 대출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예. 그 계약 인수 절차를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계약 인수 절차를 가볍게 효율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도 낮아지게 하고 또 이런 P2P 대출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더 마련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정부가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P2P 금융을 뭔가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 키우려던 게 정부의 방향이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P2P 대출까지도 정부의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도 일견 타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다시 규제를 한다라는 부분이 신성장에 대한 동력을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은 직면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새로운 산업, 금융벤처 사업은 키워주면서 부동산 규제 효과가 그 정책적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은 15억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뭐 영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예. 그 선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을 예. 드려본다면 사실 이 P2P 투자 그리고 P2P 대출을 확대하는 이 정책의 방향성 한 가지는 말 그대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컨셉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예. 또 한 가지가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고용을 늘려보겠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P2P 대출에 대한 그리고 P2P 투자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해 왔습니다. 네네. 한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한 가지가 P2P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요. 네. 1인당 500만 원, 뭐 1,000만 원, 소액으로 2,000만 했던 원 걸.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P2P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금융사도 P2P 대출 플랫폼 해도 된다. 이렇게 열어놓고요. 또 한 가지가 P2P 투자의 대상도 이제 완화해요. 처음에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했었다가 지금은 중소기업마저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P2P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예. 상황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창업도 좀 진전시키고 고용도 좀 회복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런 취지와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그럴 수 흐름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팽배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고성과 언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정면으로 대결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반발을 하면서 여러 이의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재판부는 안전하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편파적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이 부딪히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자리에서 검사님들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달라 구두 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이 판사님이 이의 제기 사실 자체는 조서에 기록을 하되 하지만 구두 변론을 통해서 검사를 생각하는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불만일 수 있겠죠. 중립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 진술은 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소송지휘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재판부는 소송지휘권이란 뭐냐면 소송에서 누가 어떻게 발언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이고 심판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어떤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굉장히 강력했고 도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공소장 변경 허가를 불허한 것에 검찰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좀 전에 화면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재판부하고 검찰이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불편한 기색을 뭐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또 검찰은 계속해서 어찌됐든 소명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그럼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검찰로서는 이제 부당하게 객관성을 위반한 재판부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재판부 기피 신청밖에 없습니다. 근데 통상 기피 신청은 기각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 변경 허가가 되지 않으니까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교통 정리를 하려면 이 첫 번째 기소한 1차 기소 같은 경우는 공소 취소하고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일 수 있는데 검찰로서는 1차 기소가 공소장 변경 불허한 것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들이고 있어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금 두 번의 기소가 있었고요. 두 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이든 재판부든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면 결국은 공소기각을 당하든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난간한 어떻게 보면 난간에 처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재판에서 공소장을 중간에 바꾸는 경우가 흔한 건가요? 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수 없고요. 보통 이제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 일부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 일부 오류거나 아주 지엽적인 부분 사실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무려 5가지에 대해서 뭐 네. 장소, 일시, 방법, 공범까지 변경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게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되는 네.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1차적으로 한 것인데 그 부분과 검찰과 이제 법률적인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그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까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판 과정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석 청구 여부를 이제 이야기를 거론했던 예. 것은 재판 기록을 왜 빨리 복사해주지 않느냐, 피고인 방어권 행사가 너무 지연이 된다, 기록 복사 문제로 검찰이 어떤 그 실질적으로 먼저 복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 공소 2번이나 기소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실 변호인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왜냐하면 피고인의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재판도 네. 필요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고 검찰과 법원도 이제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예. 변호사와 검찰도 지금 굉장히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이 재판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현금을 쓰는 경우도 요즘에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현금 영수증을 받겠냐고 물어보면 사실 저만 해도 잘 안 받게 되는 경우가 소액일 때 특히. 네, 많은데 네.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하는 곳이 늘어난다면서요? 일단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도 늘려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렇죠. 또 조세 투명성을 강화해서 말 그대로의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예. 그 방향성 하에서 이 말 그대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의무 대상 그 업체 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네. 현재 그 의무 대상 업체가 69개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77개로 8개 정도 확대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 그리고 컴퓨터 학원, 또 미용 학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약국, 이런 여러 소매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를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말씀 주셨다시피 좀 괜찮아요. 좀 귀찮아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발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과태료라든지 처벌이 따로 있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미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50%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헌법소원 재판까지 이루어졌고 위헌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가임금지 원칙이 위반될 여지가 있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는 거래대금의 2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발급하거나 발급 여부를 거부하는 업장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무 발급이 언제 시행이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예, 첨언을 예. 드리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소비자가 만약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괜찮아요라고 하면 네,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네네. 이제 국세청 지정번호에 010-000-1234예요. 이 지정번호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해야 않으면 되는 의무를 위반한 위반하는 거라고 될 거군요. 수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일상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현금으로 거래할 조건에 대해서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 하는 약속하에 거래를 할 경우라도 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유념하셔서 네. 제도 변화에 좀 우리가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네요. 그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업주분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소금의 반전입니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뭐 나트륨 함량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을 좀 공개를 했더라고요. WHO에서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네. 식약처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이 나트륨이 굉장히 그 권장치를 초과한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네. 특히 이제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은 유의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짬뽕인데 네. 하루 권장량을 2배치를 초과했다라는 겁니다. 4,000이에요? 네, 중식 우동도 사실은 굉장히 높죠. 와. 한 끼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나트륨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간장게장이 짬뽕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열무냉면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네. 3,000mg이 지금 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해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연간의 영양 조사를 했더니 네. 사실은 많은 그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대표적인 라면도 1,800mg이 넘기 때문에 한 끼를 먹으면 하루 권장력을 거의 채운다라고 그렇네요. 보셔야 됩니다. 예, 변호사님은 국물이 들어간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저렇게 추울 때 짬뽕이나 라면 먹으면 기운이 많이 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국물 많은 건 적게 먹으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 끼를 다 먹지 말고 좀 나눠서 먹으라고 하는데 쉽진 않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저기 그림에 나온 그 10가지 음식만 해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라면의 2배네요, 짬뽕이. 네, 그렇습니다. 예, 간장게장보다도 짬뽕에 더 나트륨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요? 어떡하죠, 짬뽕 이거를? 좋아하세요? 간장을 못 먹게 되니까. 네. 이거를 뭐 근데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부분 뭐 김치도 그렇고 나트륨들이 워낙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네. 좀 지금 보이는 음식들도 좀 하루 권장량을 넘는 훨씬 더 초과하는 이 나트륨 내용 함량을 보고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떠셨어요? 좀 생각보다 저도 이런 음식 매니아고 네. 네. 예,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운동하고 저녁 먹으러 이제 가는 그런 코스라기보다는 저녁을 먹기 위해 운동하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인 음식들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데 그러게요. 한 끼만으로도 초과하면 그렇죠. 그러면 세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저는 걱정이 뭐 많이 됩니다. 점심 식사할 때쯤 되면 저 내용을 까먹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네요. 특히 뭐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짜게 먹는 습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발표를 하면서 나트륨 섭취 줄여야 되고 그렇죠. 특히 가공식품도 요즘 많이 드시는데 꼼꼼하게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 이런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조리 과정에서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먹는 분들도 우유나 과일, 야채 섭취량을 늘리면 또 여러 가지 고혈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식당에 요즘에 좀 싱겁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 맞아요. 맞춰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라고 지금 식약처에서 하나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점심 식사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또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